아린사의 미트 콘서트 세 번째 시간으로 코로나 이후의 경제, 오늘은 비대면 산업을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정호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정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코로나 이후 경제 중에 비대면 경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시리즈를 이제 세 번 이 세미나로 구성을 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그 미중 디커플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두 번째는 지난주는 이 코로나 극복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이 빚이 쌓이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오늘은 이제 비대면 경제, 앞으로 뭐 이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 이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듯이 이것은 지금 결혼식 장면인데요. 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하고 있는데 하객들이 올 수가 없으니까 저 뒤에 화면을 보시면 여기에 다 지금 오늘 우리가 하고 있듯이 화상으로 하객들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로 이 결혼식을 중계를 하고 화상으로 참가를 해서 이 축하를 하고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게 대세가 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게 사실은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의 취향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직접 만나서 말을 하면서 서로 침 튀기고 그것 때문에 바이러스가 포함될 수도 있는 이 비말을 공기 중에 띄우는 것은 사실은 지금 보면 찝찝하잖아요. 네, 악수를 하기도 좀 찝찝한 감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고 서로 분업과 뭐 이런 거래를 하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을 과거처럼 직접 손을 맞잡고 또는 직접 얼굴을 보면서 침을 튀겨가면서 말을 하고 하는, 이거는 좀 아니다. 이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취향이 그렇게 바뀌고 실제로 바이러스의 감염 위험성이 높아지고 앞으로 어떤 바이러스가 어떻게 나와서 그것이 우리를 위협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상호작용을 하고 거래를 하고 대화를 하고 계약을 할 수밖에 하겠지만 그것은 비대면으로 이렇게 화상과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게 기존의 질서와 또 기존의 기득권과 충돌을 일으켜서 이게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래프는 이게 올해 2월 21일부터 3월 9일 사이에 은평 성모병원에서 환자 906명, 또 의료진 155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한 거예요. 여기서 뭘 했냐면 이 코로나와 관련된 이 전화 상담과 진료를 받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을 환자와 의료진한테 물어봤더니 환자는 이 87%가 만족이에요. 절대 다수가 만족인 거죠. 왜냐하면 이 전화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병원 가기가 굉장히 찝찝한 거예요. 가서 감염될 수도 있잖아요. 전화로 이 상담을 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면 좋은 거죠. 87% 만족. 하지만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85.8%가 불만족입니다.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그래프입니다. 뭐 의료진이 불만족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그것 잘못 답변을 했다가 그것이 나중에 뭐 이 손해배상이나 또는 이 형사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과거와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일단 싫겠죠.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병원 가기 싫다는 거죠. 다른 사람 만나기 싫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 비대면 경제에 대해서 수요자와 이 공급자 사이에 아주 극단적인 태도의 차이를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수요자는 우리 대부분이 우리 수요자들인 거죠, 다.
취향과 선호가 비대면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습니다. 음식도 뭐 배달시켜 먹을 수 있으면 배달시키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병원도 뭐 원격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진 거고, 교육도 뭐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공급자의 경우는 우리가 다 수요자이면서 공급자이지만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을 별로 바꾸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기존의 대면 방식을 고수하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지금 의료진의 태도, 이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와 있듯이, 자, 이렇게 서로 이 태도가 다른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도대체 이 의료 같으면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산업의 주인이 누구냐? 누가 최종적인 결정을 해야 되느냐? 의사가 결정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가 결정해야 되느냐? 바로 그 문제에 맞닥뜨려 있는 거죠. 저는 환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프면 제가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될지는, 또는 어떤 의료, 어떤 의사, 어떤 병원을 선택할지는 저는 제가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의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의사가 필요하다면 그 의사도 제가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사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의료, 또는 조금 더 나아가면 경제의 주인이 과연 누구냐, 수요자가 주인이냐, 또는 공급자가 결정을 해야 되느냐는 이 문제에 가서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설문조사 결과는 이 환자들은 수요자가였으면 좋겠는 거고, 의료진의 입장에서, 또는 아마도 시민단체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의사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자, 그 이유로서 의료 전달 체계가 붕괴가 된다, 이런 뭐 의견을 내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의사들이. 그런데, 자, 의료 전달 체계가 붕괴가 된다. 원격 진료를 하게 되면, 또는 전화 진료라든가 화상 진료를 하게 되면 동네 병원이 다 망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반대 의견을 내는 거예요. 저는 그게 왜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부터 사실은 문제지만, 그러면 뭐 모든 병원들을 다 상급 병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동네 의사들을 다 흡수하면 안 될까? 또는 만약에 비대면 진료를 그렇게 이 종합병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그것 때문에 의료 전달 체계가 붕괴가 된다면, 아예 동네 의원들만 그러면 전화나 화상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예. 저는 그래서 얼마든지 이 환자들의, 또 수요자들의 이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이 요구를 충족을 하면서 의료 전달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 저는 기본적으로 의료 전달 체계가 왜 필요한지조차도 알 수가 없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종합병원을 한국에 한 1000개쯤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다 종합병원을 가면 되잖아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제 의견은, 제 의견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 여기에 다 나오는 것들은,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사진은, 이거는 뭐 이 시민단체가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비대면 진료, 원격 의료에 대해서 여기는 의사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그래서 의료와 관련된 이 비대면으로의 전환에 대한 의료에서의 현상이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크게 세 가지예요. 의료, 교육, 그리고 이 배달 산업, 이 세 가지인데, 의료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의견이 어떠신지 여러분들께서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교육입니다. 그중에서 대학이지요. 자, 요즘 보면 여기 오른쪽에 사진을 보면요, 대학생들이 이 등록금 반환 소송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학들마다 이 소송에 이제 휘말리게 될 것 같은데, 이 대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또 할 말이 많지요. 왜? 아니, 이런 식으로 원격 뭐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과거에 했던 수업에 비해서 퀄리티가 상당히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저도 해봤지만,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무지하게 힘은 드는데,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수업 효과도 확실히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학습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러면 유튜브에서 공짜로 듣는 그 수업하고 그런 그 강의 내용하고 도대체 다른 게 뭐냐? 별로 다를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등록금을 왜 내야 되느냐? 지금 등록금이 한 10분의 1만 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이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를 해놓고 있고, 대학들이 아마도 이것 때문에 굉장한 골치를 앓게 될 거, 현실적인 문제가 될 겁니다. 존재의 기반이 붕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자체가 소멸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자, 그런데 2012년인가 생긴 이 학교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미네르바 스쿨 앳 KGI라고 하는 이런 학교인데, 여기는 하버드 대학보다 들어가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 입학 경쟁률이 50대 1이에요. 하버드 대학을 다니다가 나와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2017년에 거기에 이 아시아 총괄 디렉터 켄 로스라고 하는 사람을 인터뷰한 기사가 나왔는데, 이거 뭐 인터넷에 보면 여기에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글 기사도 많고 영어 기사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많고 그렇습니다. 아주 혁명적인 교육을 시작한 데죠. 네. 그래서 이런 화상 수업을 뭐 진작부터 시작을 한 것이고, 이 학교의 혁명적인 측면은 뭐냐면 캠퍼스가 없습니다. 노 캠퍼스. 수업은 온라인으로 한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인터랙티브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인터랙티브한 수업이 너무나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 어렵게 이 미네르바 스쿨에 수업 이게 입학을 하고도 드랍을 하는 학생들, 자퇴를 하는 학생들이 꽤 있는데, 왜냐하면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이에요.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수업 부담이 많고, 또 이 수업 시간, 온라인 수업 시간에 이 자기 의견을 발표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생생하기 때문에 그 부담이 커서 그만두는 학생들이 꽤 있대요. 아무튼 이 온라인 수업을 시작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더욱더 혁명적인 것은 캠퍼스는 없지만 세계 7개 도시에 기숙사를 두고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서울에도 있습니다. 서울, 타이베이, 인도의 하이데라바드, 베를린, 런던, 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남미에도 어디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예. 그래서 학생들이 한 학기씩 돌아가면서 이 기숙사에 가서 삽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캠퍼스는 없는데 수업은 화상으로 하고, 그 대신 생활은 세계의 7개 도시를 돌아가면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를 경험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등록금은 얼마냐?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겁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10,000 정도 됩니다. 이게 지금, 이거는 대학원의 등록금인데 $10,000. 근데 다른 데의 이 등록금을 보면 $50,000 이렇게 돼요. 미네르바 스쿨은 $10,000예요. 학부 같은 경우에 $12,000 정도고, 등록금이 플러스 기숙사비가 한 $10,000에서 $12,000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튜이션을 보면요, 좋은 대학들, 예를 들어서 뭐 하버드나 프린스턴이나 예일이나 이런 데에 5분의 1, 7분의 1 수준이에요. 파격적인 거죠. 그런데 성과는 어떠냐? 최고 수준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것도 기사를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만은, 미네르바 스쿨에 올해 첫 졸업생이 나왔는데 아이비 리그보다도 훨씬 더 취직을 잘하는 거예요. 더 좋은 데로 가는 거예요. 왜? 기업들이 이 학생들을 더 좋아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학생들을 데려다가 기업에서 따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 학생들은 현실에 이미 적응을 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비용은 5분의 1밖에 안 돼요. 자, 이런 학교입니다. 자, 이 학교를 지금 이런 사회, 이런 시대에 가장 잘 맞는 거죠. 코로나 시대에. 근데 여기는 이미 5년 전부터 만들어져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모두 불법입니다. 이 학교는. 왜냐? 자, 이 학교는 주식회사예요. 이 학교는 소위 영리법인입니다. 그래서 이 실리콘밸리에서 7천만 달러인가를 출자를 받아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배당을 해야 하는 거죠. 네.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배당을 지금 시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거는 영리법인입니다. for profit이에요. 그런데 등록금은 하버드나 프린스턴, 예일 이런 비영리 법인들보다도 5분의 1이에요. 튜이션은. 자, 정원
제한 없어요. 알아서 뽑는 거예요. 좋은 학생이 있으면 많이 뽑고 좋은 학생이 없으면 조금 뽑는 거예요. 캠퍼스 없어요. 기숙사 이거 상업지역에 그냥 있으면 돼요. 강남에 어디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서울의 경우에는. 교육과정 알아서 하면 돼요. 이거 우리나라에는 다 불법이에요. 이런 학교는, 이런 대학은 존재할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대학이 만들어져 있고 샌프란시스코에 그 본부가 있습니다. 그 캠퍼스는 아니지만 학교 뭐 본부는 있는 거예요. 자, 이게 하버드나 프린스턴이나 예일보다도 더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시대에 가장 맞는 학교가 되어 있는 거죠. 이런 학교를 우리나라에서 과연 허용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과연 용납을 할 수 있을까요? 공무원, 국회의원, 기존의 교수들, 시민단체, 아마 어떤 누구도 이런 학교를 우리나라에서는 용납할 수 없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학이 이 코로나 사태를 제대로 뚫고 나갈 수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학 망할 거라고 봐요. 이렇게 간다면 저는 망할 거라고 봅니다. 왜? 학생들은 가고 싶어 하지 않고 기존의 대학은 계속 현재 방식을 고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나 기존 교수님들이나 시민단체들이나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지지하고 있을 테니까. 하지만 학생들은 원하지 않는 거죠. 자, 교육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이 외식업, 식당업이에요. 이건 배달이 답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저희 동네도 보면 이 쿠쿠라고 하는 이 뷔페가 있는데 이 뷔페 문 닫았어요. 뷔페들은 다 문 닫았어요, 요즘 보면. 왜?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냥 섞여서 밥 먹기 싫잖아요. 그래서 이 배달이 대세가 되고 있는데, 그 우리나라의 배달에 있어서 배달의 기수는 이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데죠. 정말 성공적인, 예, 정말 성공적인 벤처기업이고, 우리나라의 음식 배달의 문화를 그야말로 만들어낸, 그것을 정착시킨 배달 플랫폼 기업이 배달의 민족이고, 너무나 성공적이어서 이 배달의 민족을 이 딜리버리 히어로라고 하는 독일의 배달 기업한테 4조 8천억의 그 지분을 매각을 했습니다. 예. 정말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만들어낸 거고, 우리나라의 식당업, 외식 문화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린 그런 정말 영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반발이 있죠. 여기 이 사진들을 보시면 이 소상공인들이에요. 자영업자들 나와가지고선 이 국회의원들 끼고서는 이것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살인자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딜리버리 히어로가 배달의 민족을 인수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이런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네. 국회의원이 나서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재명은 또 나와가지고서 저 나쁜 놈들이니까 이거 배달의 민족 같은 거, 그런 배달 앱 이런 거 쓰지 마라. 경기도가 배달 앱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할 테니까 그걸 통해서 해라. 또 군산에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배달의 민족이 그냥 앱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이 플랫폼을 만들어 놨겠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엄청난 비즈니스 아이디어와 거기에 수많은 인센티브와 그런 것들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 플랫폼 속에 소비자들도 들어왔던 것이고, 또 수많은 배달 오토바이들이 거기에 들어온 겁니다. 그것을 공공 앱으로 한다고요? 난센스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앱 하나를 만들어 놓을 뿐이겠죠. 앱 하나를 만들어 놓는다고 해가지고 이 배달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배달 배달 비즈니스가 만들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여론조사를 하니까 어떠냐. 자, 공공 배달 앱에 대해서 긍정 83%예요. 배민에 대해서는 수수료 같은 이런 이야기가 여기에 끼어 있습니다만은 부정이 95%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고, 이건 사실은 호모사피엔스 자체가 그런 거죠. 자기는 이 비즈니스의 덕을 받으면서도 이 비즈니스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 자체에 대해서는, 그걸로 돈 버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나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 호모사피엔스는 원래 그래요.
그런데 이런 이율 배반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런 비즈니스는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자, 근데 한편으로는 말이죠. 이 음식업에 있어서 외식업에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커런트, 이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실제로 이미 하고 있는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소위 다크 키친이라고 하는 건데, 다크 키친 에디션스라고 하는 건데, 이거 창고잖아요. 창고, 이게 식당입니다. 여기서 조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이 딜리버루라고 하는데, 이거 음식 배달하는 업체입니다. 예, 우리나라의 배달의 민족 같은 데인데, 이 딜리버루가 이런 창고를 임대를 해가지고 여기서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 주문을 받아요. 그래서 배달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음식 배달업은요, 기본적으로 좋은 데 식당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비싼 데 식당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싼 데, 임대료가 싼 데다가 이런 창고 같은 것을 얻어서 그것을 위생적으로 다 이제 리폼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음식 공장을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배달은 이런 오토바이로 또는 자전거로 하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문화가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오른쪽에 있는 소위 공유 주방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주방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이 식당 업체들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이 주방을 써요. 그리고 주문은 어떻게 받느냐? 주문은 전화로 받아요. 또는 앱으로 받아요. 그리고 배달을 오토바이로 하든지 뭐 여러 가지 방식의 배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의 식당 사장님들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힐 노릇이죠. 자기는 식당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지금 뭐예요? 이 장소에 대한 뭐 권리금이며 임대료며 이런 걸 부담하고 있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싼 데에다가 그냥 위생적인 주방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배달로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기존의 식당 사장님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이거 금지하는 법이 조만간 저는 나올 거라고 봐요.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그랬다는 거죠. 호모사피엔스는 그래요. 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면 이렇습니다. 디지털 뉴딜 또는 뭐 비대면 생활, 또 그걸 통해서 내수를 확대하겠다. 이 정부가 내걸고 있는 목표죠. 또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바예요. 지금 왜냐하면 수출도 잘 안 되니까 내수를 확대합시다. 뭐 비대면 그쪽으로 갑시다. 스마트 어쩌고 저쩌고 합시다. 라고 하는 거 저는 기본적으로 가능한 과제가 아니다. 이거는 기술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기존에 대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것은 식당 사장님들, 그거는 기존의 교수님들, 그거는 기존의 의사들, 이런 사람들이 도저히 지금까지 자기가 하고 있는 것들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득권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안 될 것이라는 거예요. 기술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수요자들은 원하지만, 하지만 그 수요자들도 자기가 밥을 사 먹을 때는 그걸 주문을 하는데, 나중에 투표를 할 때는 분명히 기존의 뭐 식당 사장님들이라든가 기존의 의사들이라든가 기존의 교수님들 편을 들고 나올 거예요. 뭐 그렇게 이율 배반적인 거죠, 인간이. 자, 그래서 이 법과 정치를 동원한 기득권 고수,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대다수 사람들의, 호모사피엔스들의 유아적인, 동화적인 약자 보호 가치관, 이런 것들 때문에 새로운 산업이 나오기는 매우 힘들 것이다. 오히려 저는 미국에서는 이게 나올 가능성이 꽤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미국은 이런 보호가 별로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실업자들이 나와요. 그 실업자들이 저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거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실업이 별로 늘지 않고 기존의 직장들 그대로 있고, 그런 상태에서 그걸 또 법으로 계속 보호해주고, 이런 상태에서 기존의 산업이 바뀔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저는 봐요. 그래서 기존의 우리 그 주력 업종, 주력 산업들이
쇠퇴하고 망해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유산업 망해가고 자동차 산업 망해가고 뭐 이러고 있죠. 반도체 빼놓고는 별로 시원찮은 게 없어요. 다 이제 망해가고 있는데, 그러면 새로 만들어질 산업은 뭐냐? 이게 바로 비대면 산업들인데, 이게 저는 별로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왜? 한국인들이 여기에 저항을 하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새로 생겨날 그 비대면 산업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돈 내고 시켜는 먹겠지만 나중에 투표할 때는 국회의원들에게 저거 없애라. 우리 재래시장에 대해서 늘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재래시장과 마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그런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한국인들이. 저는 비대면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이미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예. 여러분들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예, 고견들을 예,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대면에 대한 흐름은 전방위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교육 부분에 대해서 충남대 예. 교육학과의 천세영 교수님께서 또 말씀 주시겠습니다. 저는 뭐 저 기본적으로 김정은 교수님한테 우선 동의를 하는데, 뭐 좀 그쪽에서는 새로운 희망을 얘기해 주길 바랬는데 별로 희망이 없다고 얘기해서 저도 비슷한 얘기를 하게 돼서 좀 미안하게 됐는데, 생각할 거리만 좀 제공하려고 합니다. 뭐 제가 어떤 대안을 제시할 입장 상황도 아닌 듯해서 그동안 몇 달 동안에 일어난 일을 여기 이제 교육계가 아니신 분들이 좀 많은 듯하여 약간은 조금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일단 있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3월 1일 코로나 1월 1일부터 시작됐고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다른 나라들은 그때 다 이미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었죠. 우리는 방학이었어요. 다행이었죠. 어떤 점에서는. 그래서 뭐 코로나가 3월 1일 전에 끝나기만을 바랬는데 그게 뭐 계속 2주 계속 2주 하다가 4월 8일에 가서 급기야 이제 4월 9일부터 온라인 계약을 한다.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온라인 계약을 한다. 뭐 이랬어요. 첫날 교육부 장관이 뭐 600만 명이 동시 접속할 수 있냐 없냐. 전문가적 관점에서는 참 전혀 맥락 없는 우스꽝스러운 질문들이었는데,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이 됐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일은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학교를 다니다가 갑자기 코로나로 다쳤는데 어떻게 했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간단히 힌트를 드리면 그런 나라들은 그냥 내일부터 학교 못 나왔는데 그냥 선생님이 전화해서 오늘 어디까지 공부해.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수업이 어떻든 간에 뭐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후진국이든 뭐 선진국이든 막론하고 중국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우리는 3월 1일부터 4월 8일까지 한 달 넘짓 고스란히 아무것도 안 한 거죠. 그게 지금 상태예요. 그러다가 뭐 캐리스라고 하는 이제 담당 기관이 열심히 하고 EBS가 뭐 나서고 해서 서버를 늘리고 네이버가 동원이 되고 우리나라의 뭐 그 최고의 기술들이 동원돼 가지고 뭐 잘 됐대요. 잘 됐다고 이렇게 다 돼가지고 뭐 지금도 뭐 9시 10시쯤 되면 아이들이 이제 출석을 하고 또 뭐 첫날 이튿날 1, 2주 동안은 뭐 그 굉장히 시끌벅적했지만 기자들이 뭐 시끄럽게 뭐 여기다 글 써도 있고 했지만은 그래도 뭐 그럭저럭 잘 됐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런 말을 해요. 역시 한국인이 최고야. 이제는 탑을 넘어서 K-에듀 시대를 열어야 된답니다. 역시 한국의 스마트한 기술 때문에 이제 수백만 명의 학생이 동시에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고
뭐 그랬답니다. 저는 저도 뭐 마찬가지죠. 저도 대학 교수로서 강의를 좀 했는데요. 글쎄 아까 김정은 교수님 그 아까 발표 중에 학생들이 뭐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 어쩐다 했지만 저는 내가 수업한 것 보고 내 듣는 학생들이 수업이 질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놈들 봐라 지들이 공부만 해놓고서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 학교의 다른 교수들이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 교수들이 다 그렇다고 얘기는 또 못해요. 이게 이제 교육의 어떤 복잡한 단면들입니다. 자, 이제 학기 말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이런 게 나왔죠. 컨닝 안 하면 바보죠. 예. 대학가의 컨닝이 몸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삼성은 또 온라인 시험을 하는데 컨닝을 이렇게 잡는다고 또 이렇게 또 했어요.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의 상황은, 한국 교육계의 상황은, 이 덕에 많이 배웠다. 그래서 원격 수업에 대한 아까 얘기하는 언택트 교육적 어떤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발견했다. 이렇게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근데 이게 무슨 뻥 맞은 건가, 뻥인가 싶기도 하고, 저는 솔직히, 그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출석은 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는 했을까요? 선생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척을 눈을 뜨고 보긴 봤고 잠을 안 잤는데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갔을까요? 예. 등교했으면 공부했나요? 책을 읽었으면 공부를 했나요?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원격 교육이 된다 어쩐다 하는 것은 마치 그냥 아침에 출석 부르고 교실에서 잠자고 있으면 되죠. 그리고 또 저녁까지 있으면 출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적으로 70% 출석률만 채우면은 공부를 어떻게 했든 간에 그냥 진급하고 대학도 가고 그럽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입니다. 애들은 공부를 어디서 언제 할까요? 예,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죠. 제가 이제 이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에 그 당시 우리나라가 스마트폰이 들어오고 삼성 갤럭시 폰이 나오고 하면서 스마트 코리아 비전이 만들어지면서 스마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하겠다고 제가 아주 깊게 정책에 인볼브 돼가지고 발표하고 한 몇 년 지금도 여기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들, 요즘 나오는 이야기들, 요 상황에서 지금 제 선생님들 하는 얘기, 그때 그대로 계속 했더라면 뭔가 참으로 정말 좋아졌을 텐데 라고 하는 옛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몽땅 이놈의 정치 때문에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 아까 김정우 교수님 말했던 그런 기득권 이런 것 때문에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한 가지 얘기를 드리죠. 글쎄 저는 이걸 제가 좋은 뜻으로 다른 사람이 어느 발표를 제가 가져온 건데요. 글로벌 선도 IT 기업들이라든지 또 4차 산업 쪽이라든지 이쪽에서 에듀테크 분야, 다시 말해서 정보통신 기술 혹은 미래 기술의 총화인 이 모든 IT 기술들이 가장 크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혹은 시장이 가장 커질 수 있는 분야는 교육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잘 안 믿기죠, 여러분들은? 저도 참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저는 이걸 이제 믿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류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제조업이나 농업이 돈을 번 것 같긴 하지만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봐도 교육이 나라를
혹은 경제를 혹은 개인을 혹은 집단을 국가를 발전시킨다는 말은 어떤 그 생산을 키우는데 굉장한 원동력이었다는 것이 증명됐고 그것이 한국의 역사입니다. 그런 점에 봐서는 마치 그 구텐베르크 혁명이 인쇄혁명이 과학혁명을 가지고 오고 오늘날의 서구 사회를 만들었던 것처럼 현재 미래 세계의 그 발전에 있어서 이 에듀테크 기술이라고 하는 거, 온라인 어떤 교육이라고 하는 것, 기존의 교육 체제와는 다른 형태, 아까 그 미네르바 스쿨 같은 것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닫힌 교실이 아닌 전 세계가 다 나의 학교이고 교재이고 학습 방법이라는 생각을 교실 안으로, 교육 개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거기서 엄청난 파워가 생길 거라고 하는 것이죠. 네. 저는 그래서, 아직은 기회가 있다고 하지만은, 뭔가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것처럼,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기도 하죠. 예. 이런 생각을, 그래서 질문 몇 가지만 드리고서 제 말씀을 끝내려고 하는데요. 유튜브가 있으니까 선생님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유튜브를 보는 일하고 실제로 내가 그것을 듣고서 내 공부를 하는 일하고는 전혀 다른 종류의 일이기 때문에 그건 아닐 겁니다. 아닐 텐데, 이걸 깨기가 쉽지가 않아요. 깨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뭐 훌륭한 유튜브라도 경쟁 체제로 있는 것이 전 좋다는 생각이 들지만은, 하여튼 고정관념은 좀 버릴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그래도 이번 사태를 통해서 가장 제가 지금 희망적인 상황으로 하나 보고 있는 것은, 어쨌든 학교에 꽉꽉 닫혀있던 와이파이가 이번에 열리게 된다고 그래요. 그동안은 안 열린 이유는 뭐 애들이 학교 와서 수업을 안 하고 휴대폰만 보고 있을 것이다. 그걸로 성적부를 뭐 이렇게 해킹할 것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제한 조건 때문에 못 했는데 그냥 이제 아까 그 K 에듀니 뭐니 그렇게 스스로 이제 학교 와이파이를 열겠다고 학교에서 컴퓨터를 쓸 수 있는 이제 이게 디폴트 값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학생들 차원에서 뭔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혁명적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약간의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런 것이 열리면 환경이 열리고 나면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전통적인 교과서 공책 개념으로 이렇게 했는데 예컨대 펜 태블릿 펜슬이 디지털 펜슬이라든지 디지털 교과서를 자유롭게 이렇게 드로잉하고 글자 쓸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들이 사실 디바이스는 별로 비싸지 않거든요. 디바이스가 이것도 뭐 지금 국가에서 뭐 돈 많은 나라니까 이거 다 준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마 이 학습자들이 선생님의 기존의 고정적 교육 패러다임을 밑에서부터 바꿔버리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런 이제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김정호 교수님 그것에 이제 답을 한다면 모든 규제라고 하는 말을 더 넘어서서 학교를 만들 수 있는 자유 뭐 사실 우리나라에서 학원 같은 것이 가장 진정한 제가 볼 때는 교육의 장소가 아닌가 싶어요. 오히려 학교보다는 사교육기관이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런 학원이 또 학교처럼 자유롭게 미네르바 스쿨처럼 졸업장도 줄 수 있고 그런 학원 나와서도 대학도 갈 수 있고 말이죠. 또 교과서도 꼭 국가가 준 교과서가 아닌 일반 교과서 만들어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런 자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근데 이건 절대로 정치인들이나 제도나 뭐 정부가 도저히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국민들도 안 할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가 자연스럽게 열리는 무선 와이파이 환경, 그것도 학교 안에서, 그러면 틀림없이 학생들이, 뭐 선생님 수업이 재미없다 싶으면 바로, 인터넷 세계로 빠져들어가서, 거기서 새로운 그 세상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게 혹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가 거기서부터 싹 트지 않을까라고 하는, 아주 억지스러운 희망을
한번 가져보는 것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비대면은 의료 부분에서도 현실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접하게 되겠는데요. 이번에는 네. 조중근 전 가정상비학 시민연대 대표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여기 말씀드릴 게 아니고 의료 분야에 이제 좀 전문적인 분들이 나오셔야 되는데 그게 좀 사정이 있어서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김정호 교수님 발표하신 거에 이렇게 좀 참고되는 말씀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거하고 저의 그냥 짧은 의료 분야의 어떤 시민운동 했던 데에서 느낀 그런 제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이 제목서부터 이 비대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의사하고 만나서 진료를 안 하니까 비대면 진료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사실은 이건 예전서부터 제가 원격 진료라고 하던 얘기죠. 아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원격 진료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격 진료 이 문제가 사실은 요즘 뉴노멀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뉴노멀. 그래서 아주 핵심적인 그런 단어가 됐죠. 그런데 특히 이 논의가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아주 급속히 도입이 추진되는 듯한 이제 그런 모습을 사실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실은 문 대통령의 어떤 입장 선회 이런 것들이 이제 큰 어떤 전환기적인 이런 거를 만들었다고 사실 생각을 하는데 2018년에 원격 의료에 관한 그런 언급을 하시면서 원격 의료의 어떤 선한 기능 이런 걸 이제 하면서 이게 이제 본격화됐다 이렇게 사실 생각합니다. 다만 이 의료 부분에서 이 비대면 진료가 됐건 원격 진료가 됐건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우리나라의 현행 의료법에 의료 행위를 하려면은 의료기관을 개설을 꼭 해야 되고 환자가 병원에 방문을 해서 대면 진료를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되어 있다 하는 거기에 모든 것들이 이렇게 지금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제가 보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원격 진료 이런 거를 우리가 안 했냐? 그건 아닙니다. 시범 사업들은 우리가 꼭 실시를 해왔어요. 예를 들면 1990년에 농어촌에 있는 보건소하고 대도시 종합병원 간의 어떤 그런 시범 사업이 있었고 2002년에는 의사와 의료인 간의 어떤 이런 원격 진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작은 병원하고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의 의사들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2006년 7월에는 의사하고 벽오지 이런 데 이제 오지 같은데 이런 데 환자 간의 어떤 시범 사업을 실시하는 이런 것들이 쭉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범 사업만 그동안 쭉 실시되어 왔었죠.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 이에 관련돼 갖고 법안들이 다 제출이 됐었는데 그게 다 그냥 다 무산돼 버린 그런 상황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이것들이 잘 무산되고 그런 거기에는 이제 뭐라 그럴까 시민단체라든지 지금은 여당이지만 민주당 이런 데에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줄곧 해왔었습니다. 예를 들면 참여연대 같은 그런 단체를 위시해가지고 안전성이나 효과가 증명이 안 됐다든지 또 이런 흔히 많이 들으셨지만은 의료 영리화 말하면 대형 병원에 이렇게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동네 병원, 1차 의료기관들이 몰락하고 등등 이렇게 문제점을 이렇게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거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을 해왔고요. 현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대선 공약에서 이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이렇게 발표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 급선회가 된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코로나19를 대응하면서 원격 의료가 그래도 일정 부분 또 한 몫을 이렇게 하게 된 것도 있었고 또 워낙 이제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까 우리가 금년 2월 1일인가요? 정부가 한시적으로 이렇게 원격 진료를 이제 허용해 주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에서 입장을 차근차근 정리를 해 나갔는데 앞으로 2차, 3차 또 이 코로나 아니면 또 코로나와 비슷한 상황이 오면은 이것도 또 큰 문제 있을 수가 있으니까 사전적인 우리가 대응 체제를 마련하는데 이걸 한번 같이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까 어느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언택트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서로 만나지 않는 거 그런 시대에서 이제 원격 의료라든지 의료 빅데이터, AI 등을 이렇게 연결을
가지고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떤 그 경제 살리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또 한 축을 담당할 수 하는 것이 좋겠다. 뭐 이런 것들도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문 대통령은 이제 한국판 우리 그 뉴딜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뭐 기재부나 산업부나 또 최근에는 그 중기부, 중소기업 벤처부라 그러나요? 여기서도 적극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입장을 선회해서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을 세워 나가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문제의 실질적인 그 핵심은 복지부에서 지고 있는데 참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청와대의 어떤 그 주문을 수행해야 되지만 또 산하단체로 의협이라는 또 그런 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잘 이렇게 해갖고 해야 가느냐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2월 달서부터 뭐 원격으로를 이제 실시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실적을 좀 조사를 이렇게 해 보니까 그 3,853개 의료기관이 참여를 했습니다. 2월 24일서부터 5월 10일까지. 그래서 그 26만여 건의 전화 상담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초반까지 해서. 그래갖고 34억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 아까 우리 김정호 교수님 뭐 2,000개 정도 뭐 만드시겠다고 큰 병원들인데 그 중에 하나인 상급 종합 병원은 4만 건 정도를 처리를 했고요. 동네 의원은 한 10만여 건 정도를 이렇게 전화 상담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니까 또 일부 보도에 의하면은 그 대형 병원으로의 쏠림 현상 이런 것들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기사가 난 걸 제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책을 세우려고 그럴 때 외국의 예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뭐 우리가 하면 뭐 다른 나라는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97년에 그 낙도나 산간벽지 주민에게 이거를 허용을 하면서 대상을 이렇게 좀 확대해 나가는 이런 것을 추진을 해왔고요. 2016년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포켓 닥터라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도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는 1997년에 균형 재정법을 제정을 해갖고 원격 의료에 대한 어떤 그 급여, 보험 급여를 우리가 제정을 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만 하더라도 2009년에 그 국무원이 의료보건 시스템 개혁 의견을 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2019년에 원격 의료 시장이 약 24억 불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중국은 2016년에 61억 위안 정도의 시장 규모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또 재밌는 거 하나 제가 사례를 봤는데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는 섬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접근성을 보완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2019년에 약 83억 불을 이렇게 투입하는 이런 노력도 하고 있다 하는 걸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현재 이 원격 의료의 그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될까? 전 세계에 제가 나와 있는 자료를 보니까 2020년에 한 35억 불, 2009년에 한 41억 불 정도 된다고 나와 있는 걸 제가 봤고요. 연평균 성장률이 한 14.7% 정도 이렇게 된다 하는 이런 보고도 나와 있습니다. 또 이거는 어떤 연구원의 이제 그 추정치긴 하지만 지금 이제 의료진과 환자 간의 원격 진료가 허용이 되면은 뭐 진료비 절감이나 뭐 서비스 공급, 그다음에 원격 의료 진료 기관의 어떤 일자리 같은 것도 좀 상당 부분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고 나아가서 GDP나 총소비 또 일자리 같은 거를 좀 늘어나는데 이런 데도 일정 부분 우리가 그 기여할 수 있다. 이런 그 연구 결과 보고서도 지금 언론에도 다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이거 준비하면서 아이러니컬했던 것은 2016년에 국내에서는 원격 의료 이거를 못하게 돼서 아까 반대를 했는데 그때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대통령이 외국에 가실 적에는 우리나라 이 원격 의료 기술을 수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그런 상황도 우리나라에 사실은 있었습니다. 제가 비유를 말씀드리면 요즘 원전하고 비슷한 거죠. 국내에서는 안 되면서 어디 가서 원전 뭐 수출하겠다 먼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와 비슷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혼자 제가 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여하튼 이걸 우리가 바꿔 나가려고 하면은 그 의료법을 우리가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 21대 국회의 몫입니다. 근데 여당이 지금 거대 여당이 됐기 때문에 의지만 있으면은 이걸 뭐 단독으로도 우리가 그 개정을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우리가 뭐 21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두고 봐야 할 문제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사실은 이러한 그 트렌드를 우리가 막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비유가 뭐 맞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부터만 하더라도 저도 지금 금년에 7학년에 들어섰는데 재래시장 거의 안 갑니다. 마트로 가거든요. 이게 도도한 어떤 시대의 흐름이라고 사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그 변화가 많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예상을 해봅니다. 다만 제가 의료 부분에서 저도 무슨 그 뭐 건보공단에도 무슨 위원으로 있었고 심평원도 있었고 제가 의료기관 평가원에도 있었고 다 많은 활동들을 해보니까 의료가 그렇게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다는 거를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의료계의 그 입장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한번 귀를 이렇게 경청하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진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사실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의료계에서는 무슨 뭐 안정성이나 유효성 문제로 오진의 우려도 우리가 제기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뭐 쏠림 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데 대한 어떤 그 논의도 사실은 우리가 그 좀 본격적으로 이렇게 추진해야 될 그런 그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네. 잠깐 그냥 첨언하면 1차적으로 그 한 번에 실시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현실적인 상황에서 섬이라든지 산간오지, 원양어선, 전방부대, 또 만성질환자나 노인과 장애인들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차곡차곡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가는 그런 방법도 같이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또 여기에 말하는 어떤 부작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좀 방지하기 위해서 오진이나 해킹 문제 여러 가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또 많은 또 기술 개발 투자가 또 들어가야만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기술 개발 투자에 관한 이런 우리의 관심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기울였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네. 하모니십 TV님 네, 안녕하세요. 하모니십 TV인데요. 얘기 들으면서 의료 분야하고 교육 분야를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요 국회부터 국회의사당을 없애고 국회의원부터 원격 회의를 먼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의합니다. 국회 세금 들어가는 거 없애고 그다음 이제 인공지능 시대인데 일본이나 이런 데는 인공지능에 걸맞게 모든 제도가 바뀌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조선 말기에 퇴국 정책을 쓰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당시에 대원군이가 세국 정책을 썼다고 하지만은 대원군이도 인기 영합 차원에서 눈치 보기에서 세국 정책을 쓴 것이고 지금 모든 것이요 이게 원격 이거는 사실 의료 분야는 제일 나중에 해야 됩니다. 왜? 오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쉬운 거 우선 국회의원들하고 그다음 재판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재판 받는 것도 다 원격으로 받아도 되고요. 경찰서 조사 받는 거 다 원격으로 왜 구속을 합니까? 그런 것부터 우리가 바꾸자고 하는 그거를 우리가 과감하게 여기저기서 우리 학자님들이 계속 의제로 내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의료 분야도 되긴 돼야 되겠죠. 하지만 그건 쫙 보완해서 제일 나중이고 우선 해야 될 것이 공무원부터 공무원들 하는 일요 원격으로 다 하면은요 공무원들 지금 10분의 1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치고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완전히 의제로서 내걸고 우리가 해야 되지 그냥 애꿎이 의사 문제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격화 소양 가려운 곳을 긁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 백경호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원격 의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원격 의료는 제가 이제 진료도 제가 좀 하고 있고요. 그 의료 배상 관련 일을 좀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이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건너서 회의를 한 것과 같습니다. 이게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얼굴도 보고 대면하면 조금 더 원활한 부분이 있는데 화상회의 하는 거 약간 불편함 느끼시는 거하고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원격 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원격 의료에 대해서 좀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격 의료를 하면은 뭐가 좀 굉장하게 좋은 것이 있을 거라는 기대가 너무 큰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관련 산업이 크게 발전한다든지 고용이 크게 창출될 것이라든지 이런 생각들이 좀 막연하게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은 기존의 대면 의료 쪽의 그 포션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도한 생각은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원격 진료를 한다 그러면 그게 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all or none은 아니고 이게 그 대면 진료와 원격 진료를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한 그 환자는 원격으로 충분히 해결이 되고요. 그중에 몇 번 원격하다가 또 한 번 저 대면 진료가 필요하면은 대면 진료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의료 전달 체계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가용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자리에 지금 교수님들 많으신데 교수님들께서 초등학생을 가르친다 그러면은 대학생을 못 가르치고 그 조금 그 교육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중한 병 또 손이 많이 가는 병은 대학병원에서 하고 그다음에 그 간단한 질병은 그 작은 병원에서 한다는 것이 그냥 의료 전달 체계의 어떤 기본 취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종화 박사입니다. 아까 저는 질문 사항이 하나 있었는데 벌써 이제 김정호 교수님께서 그 발표 중에 말씀을 해주셔서 답변이 다 된 것 같은데 지금 이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저는 학교 교육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4월 8일 이후에 4월 중순에 그러니까 저 근무하는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비대면 강의 혹은 대면 강의 했는데 비대면 강의 찬성률이 91%가 나왔습니다. 이게 호모사피엔스가 말 그대로 그런 것 같은데요. 91%면은 그거는 학교는 그냥 안 하고 계속 이렇게 가자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대면 강의, 근데 저는 강의자 입장에서 비대면 강의가 너무 불편합니다, 사실상. 왜냐하면 출석도 좀 문제가 많고, 아날로그적으로 해야지 뭔가 편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은 우선 부재한 상황에서 학교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이제 바이러스 전이의 위험 리스크 때문에 이제 그냥 학생들의 말을 듣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요. 앞으로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게 지식의 전달 채널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다양해질 거다라고 하는 대원칙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그래도 페이스 투 페이스에서 오는 어떤 뭐 인문학 강의 같은 경우에는 그게 받아주는 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대면 강의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앞으로도 유지가 되기는 하겠지만 학생들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이거는 보편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러한 비대칭적인 상황을 굉장히 학생들 입장에서는 원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뭐 전제를 그런 이제 결론을 내면서 저는 뭐 말씀 마치겠습니다. 결론을 하나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대학의 강의는 계속 진행이 되겠지만 정보와 지식의 전달의 패턴은 상당히 많이 바뀌기는 할 거다. 그냥 그 선까지만 우리가 지금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물러나면 이 전처럼 다시 이제 과거로 뭐 저는 별 문제 없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 잠깐만요. 전세영인데요. 예. 조금 여러분들 이제 요점 조금 오해가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현재 대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이 지금 질문을 해서 앞으로 지금 남은 한두어 달 동안 비대면 수업을 그냥 계속 가는 게 좋겠냐 아니면 학교를 나오는 게 좋겠냐라고 이렇게 물으면 거기에 대한 답이 애들이 되게 지금 그냥 비대면이 그냥 하는 게 좋겠어요라고 한 얘기를 예. 그 얘기를 비대면과 대면 교육에 있어서 어느 것이 더 교육적 효과가 더 좋아서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하고 혼동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유, 혼동 안 했습니다. 혼동 안 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경우들이 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은 지금 뭐 코로나도 걱정되고 또 뭐 지방에서 올라온 하숙도 걱정되고 아주 종합적으로 이렇게 대답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교육적으로 볼 때는 대면과 비대면이 동시에 다 필요한 겁니다. 교육에서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집에 가서 숙제하는 것은 비대면 교육이고 출석 수업하는 것은 대면 교육인데 이 둘이 다 필요한 거라서 이런 비대면적 상황을 실습해 보는 것은 굉장히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예.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첨언이죠, 뭐. 원격 의료와 관련돼서 제가 이거 좀 답답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논의에 있어서 원격 의료가 허용이 되면 마치 모든 사람이 다 원격 의료를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게 아니고 그건 의사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의사가 자기 환자가 예를 들어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나는 전화 가지고 안 되겠어. 그러니까 오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만 전화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일 뿐이지 어떤 방법을 택할지는 그건 의사가 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마치 모든 의사가 다 비대면을 하는 것처럼 자꾸 논의를 몰고 가는 거예요. 그거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의협이라든가 이런 데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뭐냐면 어떤 악덕 의사가 나와가지고 이 악덕 의사가 환자들한테 환자도 안 보고 말이지 그냥 전화하고 다 처방도 해주고 뭐 이래가지고 환자들을 다 죽인다 말을 예를 들자면 뭐 이런 의사를 속아내는 일은 저는 의협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아니 하나의 방법이 더 생기는 건데 그리고 그것을 그러니까 대면을 할 건지 비대면을 할 건지를 결정하는 건 의사가 하면 되는 것이고 그걸 왜 마다하고 있는지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이 교육과 관련돼 가지고 저는 비대면을 원하는 학생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비대면 수업을 받기 위해서 지금의 등록금을 내려고 할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마도 지금 5분의 1, 10분의 1 정도 내고 그냥 비대면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화면을 보면서 수업을 하는데 뭐 돈 1,000만 원씩을 도대체 왜 내겠어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것은 지금 대학이 붕괴 조짐에 들어갔다고 제가 보고 있는 것은 학생들이 그것 때문에 돈을 안 낼 거다. 학부모들도 그런 교육을 받기 위해서 돈을 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이상입니다. 지금 이 가장 나온 얘기 중에서 타취가 되지 않은 부분을 잠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예컨대 원격 진료, 원격 의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미국에서 그게 되는 거는 미국에서 그렇게 잘 된다는 건 왜 잘 되느냐? 의사가 진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의사가 진료하는 거를 의사가 이제 여러 의료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한 거 그거를 갖고 의사가 보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되는 건데 그러면 그런 원격 의료를 하기 위해서 동네 의사가 그거를 원격 진료를 의료를 반대한다든지 환자들이 그걸 찬성을 한다든지 중요한 정치적인 결정이겠지만 부차적인 문제고 원격 진료를 해가지고선 의사한테도 도움이 되고 특히 환자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은 환자의 상황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알고리즘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그 결과가 의사의 진료 결정을 도와주는 그런 상태로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기술적인 준비가 서로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다음에 원격 진료를 하는 거에 대해서 서로들 다 모두 행복할 테고 모두가 반대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배달의 민족 그거에 대해서도 보면요. 배달의 민족에 대해서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사람이 수수료를 많이 가졌다. 그다음에 배달의 민족에서 이제 오토바이 라이더들은 많이 받지 못한다. 이런 것이 이제 분란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초점은 뭐냐면은 배달의 민족이 자기네들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얼마나 더 라이더들한테 좋은 기회를 나눠주느냐 그것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저 미국에서 우버가 다이나믹 프라이싱이라는 그런 알고리즘을 구사를 해가지고 다른 그 이제 경쟁자들을 다 이기고 그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고 마찬가지로 그런 기술적인 준비 그런 거를 배달의 민족이 지금까지 잘 나갔다는 건 어느 정도 하고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기술적인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달의 민족에 대해서 이제 자꾸만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 거 이런 거는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교육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학교에서 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원격 강의를 하고 있는데 줌에 대해서 뭐 줌 버밍 해가지고선 여러 가지 또 뭐 이상한 상황도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줌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시스코의 더 잘된 비디오 컨퍼런스 플랫폼으로 바꿔가지고 아주 은밀한 중요한 회의 같은 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줌도 그것도 결국은 이 원격 강의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술을 쓰느냐 그런 기술을 쓰기 위해서 얼만큼 투자를 할 의사가 있느냐 돈을 낼 의사가 되어 있느냐 그것이 먼저 결정되고 나서 뭐 원격 강의라든지 원격 진료라든지 배달의 민족을 용어할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돼야지 그런 기본적인 전제를 검토하지 않고 이게 어떤 정치적인 결정에 의해 가지고선 누가 좋아한다든지 나쁘다든지 그런 걸로 해가지고 결정을 한다는 거는 그 문제를 반어치기밖에 못 보는 이런 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화 교수님 그 주제 발표에 보면은 그 비대면 진료는 동네 의원에만 허용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었잖아요. 제가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잠깐 말씀드리면 참고하십사고 이게 보면 그 모 지역 그 의사회 그 대의원회 그 의장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이 원격 의료에 대한 어떤 필요성 같은 거는 우리가 그 인정을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그 전제 조건으로 우선 그 원격 의료 시작할 때 그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좀 이렇게 좀 하고 상급 종합병원은 좀 경증 환자 같은 거는 좀 제한하는 그런 방향은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이런 거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코멘트 나오신 거 말씀을 드리면은 뭐 전부 다 그런 걸 그냥 반대하거나 막 이런 것으로 비춰지는 거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제가 그냥 잠깐 코멘트 말씀드리려고 그랬고요. 또 하나는 아까 그 대면 진료라는 것이 원격 진료라는 것이 대면 진료를 보완한다는 거죠.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사실은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서 청진기를 몸에다 대면서 이렇게 더 정확하게 더 잘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대면 진료를 싹 없애고 원격 진료로만 하자. 뭐 이런 얘기는 아닐 수 있다 하는 걸 제가 그냥 참고 삼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원하는 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게 이전과 비교해서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산업이라든가 또는 경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가져다 주는 게 바로 경제인 거죠. 뭐 특별히 다 뭐 무슨 대단한 게 아니고 이렇게 원하는 바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것이 의료였건 교육이었건 무슨 뭐 그게 제조업이었건 뭐 음식업이었건 뭐든지 다 달라져야 하는 게 마땅한 거죠. 다만 근데 그것을 기존에 이미 공급하고 있던 식당이라든가 교수라든가 뭐 의사라든가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을 누구도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런 태도를 계속 고수하고 있는 한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바는 달라졌는데 세상은 바뀌지 않는 정말 골치 아픈 경제, 정말 굳어버린 경제, 죽은 경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바른사회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을 좀 설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 기득권을 내놔라 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한테. 아마도 우리 바른사회 회원 중에 의사분들도 많을 텐데 의사들한테 또 교수분들한테
뭐 아무튼 좀 있는 사람들한테 당신들 기득권 좀 내놓으세요. 아까 저기 우리 신백훈 저 대표님께서는 국회의원들한테 니네들부터 화상회의부터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저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방이 TV님이 여기 그 댓글에다가 수요가 있다면 공급도 따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막더라도 시장은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쓰셨네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되길 바래요.